가만 보면 어머님이 제일 이상해. 코딱지만한 원룸에 사시면서 1년의 절반은 해외여행 다니시고 그 와중에 차는 조도 안 탈 것 같은 똥차를 끌고 다니시잖아. 어머님의 그런 모습 보고 있으면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이 들겠어? 무슨 생각이 드는데? 내가 분명히 너한테 이야기했잖아. 엄마 원룸에 사시는 건 혼자 사시니까 편해서 그런 거고. 어차피 엄마 소유니까 그게 원룸이건 투룸이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차도 그냥 고장 없이 잘 굴러가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그건 창피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돈 있는 집은 누가 그런 차 타고 누가 그런 집에서 살아?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빠한테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사기? 내가 널 속인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오빠 직장도 탄탄하고 어머님이 놀고 먹으면서 세계여행 다닌다고 하니까 오빠 집에 여유가 좀 있는 줄로 알았어. 근데 이렇게 사시는 줄 알았으면 결혼 생각 안 했겠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노후 준비 다시 하시라고 해. 나중에 돈 다 떨어지면 오빠한테 기대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너 말 조심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오빠만 참은 줄 알아? 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우리 결혼할 때 도와주실 형편도 안 되잖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1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겪게 된 작은 해프닝이죠. 김 씨는 자신이 편하게 지내기 위해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아들 결혼에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이후로 여행도 많이 하고 자유롭게 지내기 위해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에게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인 것 같았어요. 뭔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로 잡을 준비도 되어 있었지만 단지 김 씨가 원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면 김 씨가 좋은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니 김 씨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결혼을 자신이 방해하는 듯해서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참지 않는 것은 김 씨가 아닌 아들이었어요. 김 씨에게는 다른 자식 없이 아들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김 씨의 품을 떠나 혼자 독립을 해서 사는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반년간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과정에서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남편이 떠나고 난 뒤의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 많은 걸 이뤄놓았어요. 암 진단 받기 직전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모아놓은 재산을 써보기도 전에 황망하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노후에 전원주택을 짓고 마당에 커다란 개도 키우는 상상을 예전부터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죠.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김 씨에게 자기가 떠나고 나면 절대 힘들어하지 말고 행복하게 세상을 즐기다가 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 1년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 뒤로 남편의 뜻을 따라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국내 여행, 해외여행, 좋다는 곳은 직접 가서 눈으로 보며 세상이 이렇게나 넓었고 남편도 같이 즐겼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역시도 그런 김 씨를 지지하고 응원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김 씨에게 용돈치고는 적지 않은 돈을 보내왔습니다. 너 이게 갑자기 무슨 돈이야? 엄마, 저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엄마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보탤게요. 난 괜찮아. 내가 생활이 쪼들리는 것도 아닌데 이럴 필요 없어.
너희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으로도 충분히 먹고 산다. 김 씨의 아들은 그 말을 온전히 믿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아들에게 시시콜콜한 부부의 경제 사정까지 전부 오픈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김 씨의 노후가 걱정이 되는 듯 했어요. 김 씨가 혼자 살고 있던 집은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남편과 셋이 살던 아파트였고 너무 오래되긴 해서 이곳저곳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남편도 살아생전에 남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영향을 받아 김 씨와 아들 역시 검소하게 사는 편이었어요. 재산을 많이 모아놓을 수 있었던 이유도 비싼 차 비싼 집에 전혀 관심이 없이 벌면 버는 족족 모아두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엄마가 혼자 살면서 힘들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키웠는데. 그야 워낙 엄마가 돈을 안 쓰시니까요. 저도 이제 돈을 버니까 엄마가 노후를 편히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그냥 안 쓰는 거지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니다.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돼. 나중에 너 장가 갈 때 집 사줄 돈도 있고 내가 죽는 날까지 너한테 손 안 벌릴 만큼 노후 준비되어 있어. 그 말을 듣고 아들은 꽤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말에 거짓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엄마를 위해 생활비를 보내준 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김 씨는 아들에게 이사 간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갑자기 이사를 가신다고요? 응,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이 동네 근처에 원룸 하나 얻어서 거기 들어가 살 생각이다. 혼자 사는데 아파트는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갑자기 원룸으로요? 엄마, 진짜 생활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혼자서 살기에 집이 넓어서 그래. 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나 혼자 아파트에 살아서 뭐 하겠니? 어차피 나는 여행 다니니까 집에서 자는 날도 별로 없잖아. 그때쯤에는 김 씨가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 여행을 매달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그 설명에 납득했어요. 원래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남편이 물려주고 간 김 씨 소유 건물이 하나 있었고 5층짜리 건물이었지만 5층 주인집 독채는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있어서 그 건물 3층 원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은 그 건물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김 씨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대부분의 필요 없는 살림도 정리하고 나니 마음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만 결혼하면 김 씨 인생에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김 씨가 원룸으로 이사를 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엄마, 저 내년 가을에 결혼할 생각인데 일단 엄마한테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제가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랑 같이 집으로 찾아뵐게요. 아들이 갑자기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와 소개시켜 주겠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 아니, 그러지 말고 식당을 하나 예약하자. 집도 좁은데 여기서 볼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집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좁아서 답답해. 이 집에 3명이 들어와서 편히 앉을 자리도 없어. 그럼 그럴까요? 처음에 아들은 집으로 데려와 인사시킬 생각이었지만 본인도 김 씨의 원룸을 생각을 해보더니 그 말에 수긍했어요. 김 씨는 집이 창피한 것까진 아니었고 인사하러 온 예비 며느리가 당황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지원해 줄 만큼 적지 않게 지원을 해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실 김 씨 자신이 원룸에 사는 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려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행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래, 맞아. 사실 지난주에도 제주도에 있다가 월요일에 올라왔어. 저도 여행 정말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 1년의 절반은 집에 안 계셔. 나도 스케줄 안 맞추면 얼굴 보기 힘들다니까? 그럼 어머님, 저도 나중에 여행 갈 때 같이 데려가 주세요. 처음 보는 자리였지만 살갑게 말을 붙이는 예비 며느리가 참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비 며느리는 김 씨에게 자주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걸어왔어요. 김 씨는 며느리가 생긴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서 내심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오빠한테 들었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 어머님 생신이라면서요? 얘가 뭐하러 그런 말을 했대? 맞아, 토요일이 생일이야. 그래서 제가 어머님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어서요. 뭐? 생일상?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나중에 만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에요. 제가 꼭 미역국 끓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비 며느리는 본인이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인데 남의 집 딸을 부려먹는 것 같아서 김 씨는 마다했지만 끝까지 찾아오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방문하는 것인 만큼 김 씨는 오랜만에 장을 봐서 냉장고에 과일이며 음식을 채워두었고 청소도 신경 써서 해두었어요. 며칠 후 김 씨의 생일날에 아들과 함께 예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반갑게 문을 열어보니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의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보였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집이 좀 좁지? 일단 빨리 들어와. 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예비 며느리가 뭔가 어색한 동작으로 현관을 들어와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김 씨가 사는 집은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냉장고와 작은 주방이 보였고 미닫이 문 하나로 공간이 나뉘는 침실이 있는 구조였어요. 그나마 손님이 앉을 만한 공간은 침실이었는데 방의 절반을 김 씨의 침대가 차지하고 있어서 세 사람이 바닥에 앉으면 끝이었죠. 어머님 여기서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뭔가 심각해 보였는데 그제서야 김 씨는 아차하는 생각으로 빠르게 변명했습니다. 작년에 이사했어. 식구들 다 떠나고 혼자 넓은 집 사니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작은 집으로 옮긴 거야.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집이 이렇게 좁으니까 명절에 내려와서 차례 지내자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김 씨가 농담을 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그 말에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일단 너가 미역국 끓인다고 해서 내가 다른 음식은 준비했거든. 미역국만 대충 끓여서 밥 먹자. 네, 알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좁은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였고 김 씨는 미리 준비해둔 소갈비찜을 데워 상을 차렸어요. 좁은 방에 작은 상을 펴고 세 사람이 앉아 식사를 시작하는데 어쩐지 사근사근 애교가 많던 예비 며느리가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아니요, 맛있어요. 그리고는 또 침묵이 이어졌죠. 이쯤 되니 눈치 없는 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컨디션이 안 좋아? 좀 그런 것 같은데 머리도 아프고. 그럼 너희들 얼른 돌아가서 쉬어. 알겠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예비 며느리에게 몸은 좀 괜찮냐고 카톡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거의 매일 안부를 묻던 연락도 그날을 기점으로 뚝 끊겼습니다. 아무래도 김 씨의 생일날 안색이 안 좋았는데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선영이 요즘 별일 없니? 연락이 통 없네.
아, 별일 없어요. 그냥 회사가 좀 바쁜가 봐요. 아들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김 씨는 아들의 반응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기분이 찜찜하기도 했고 일단 생일상도 받았으니 김 씨가 먼저 연락을 걸어 보답을 할 생각이었어요. 선영아, 바쁘니? 저번에 미역국 끓여준 거 고맙기도 해서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는 날 있어? 그럼 제가 금요일에 퇴근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셋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지만 금요일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엄마 괜찮으시면 다음에 보실래요? 그래? 선영이도 바빠? 아마 선영이는 정시 퇴근할 것 같아요. 그럼 선영이 만나서 기다리고 있을게. 김 씨는 예비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로 데리러 갔습니다. 어머님, 저 끝났는데 어디 계세요? 정문 근처에 차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 잠깐만, 너 보이는 것 같네. 김 씨는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표정도 점점 구겨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 많이 고프니? 괜찮으면 아들 퇴근하고 올 때까지 카페에서 기다릴까? 네. 예비 며느리는 단답을 겨우 하고 이내 한숨을 푹 쉬었어요. 혹시 요즘 무슨 일 있니? 둘이 싸우기라도 했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좋지 않았고 김 씨는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원래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툴 때도 있는 법이더라. 너가 이해 좀 해줘. 둘이 기분 전환하게 가까운 일본이라도 여행 다녀올래? 경비는 내가 다 보태줄게. 그러자 예비 며느리 입에서 피식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 도착해서도 예비 며느리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근데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나? 일은 안 하지.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여행만 하면서 사실 거예요? 커피를 마시며 툭툭 내뱉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행? 여행 해보니까 좋더라. 저번에 너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했지? 사실 여행은 먼저 간 우리 남편이 더 좋아했는데 평생 일만 하느라 별로 못 가봤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대신 다니는 거야. 일은 안 해도 노후 준비는 나름대로 해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김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역시 예비 며느리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전혀 김 씨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예상외의 반응에 당황한 김 씨는 얼굴은 물론 귀까지 확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표정 하나로 모욕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릴 일 없어. 그건 뭐 나중이 되어봐야 아는 일이잖아요. 김 씨도 당황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예비 며느리도 입을 다물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마침 아들이 퇴근했다는 연락을 해서 식당 앞으로 향했습니다. 기분은 이미 엉망이었고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같이 저녁을 먹는 것이 맞는 일인가 싶었어요. 함께 비싼 고깃집으로 갔는데도 며느리의 뚱한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고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하고 있는 모습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여러 번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김 씨의 집과 차 때문에 일어나 싶어 기분이 이상했죠. 식사 시간 내내 김 씨의 질문에 퉁명스럽게 대답했기 때문에 대화는 거의 이어지지 않았고 그걸 보는 아들이 표정도 점차 굳어갔어요. 저 오늘 속이 안 좋아서 이만 일어나 볼게요. 결국 쌀쌀맞게 말을 하고는 가방을 챙겨가 버리는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은 뭔가 결심을 한 표정으로 따라 일어섰어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김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 씨만 두고 두 사람이 식당을 나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싸울 듯한 느낌이었죠. 김 씨도 뒤를 이어 식당을 빠져나왔는데 잠시 후 골목에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면 어머님이 제일 이상해. 코딱지만한 원룸에 사시면서 1년의 절반은 해외여행 다니시고 그 와중에 차는 조도 안 탈 것 같은 똥차 끌고 다니시잖아. 어머님의 그런 모습 보고 있으면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이 들겠어? 무슨 생각이 드는데? 내가 분명히 너한테 이야기했잖아. 엄마 원룸에 사시는 건 혼자 사시니까 편해서 그런 거고. 어차피 엄마 소유니까 그게 원룸이건 투룸이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차도 그냥 고장 없이 잘 굴러가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그건 창피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돈 있는 집은 누가 그런 차 타고 누가 그런 집에서 살아?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빠한테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사기? 내가 널 속인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오빠 직장도 탄탄하고 어머님이 놀고 먹으면서 세계 여행 다닌다고 하니까 오빠 집에 여유가 좀 있는 줄로 알았어. 근데 이렇게 사시는 줄 알았으면 결혼 생각 안 했겠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노후 준비 다시 하시라고 해. 나중에 돈 다 떨어지면 오빠한테 기대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너 말 조심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오빠만 참은 줄 알아? 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우리 결혼할 때 도와주실 형편도 안 되잖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갈등의 원인은 바로 김 씨 때문이었어요. 비록 작은 집에 살고 오래된 차를 타고 있지만 한 번도 초라한 행색으로 다닌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처음부터 김 씨의 차만 보고 기분이 상한 것 같아서 김 씨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예비 며느리의 생각도 완전히 틀렸다고 하긴 힘들었죠. 결혼할 사람의 부모가 가난하게 보였을 수도 있으니 그게 걱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아들을 조용히 따로 불러 김 씨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다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 선영이 보기에도 그렇고 나중에 사돈한테도 괜히 책 잡힐 것 같네. 그쪽에서 내가 원룸 사는 것이 걱정될 수도 있잖아. 그러자 아들이 먼저 김 씨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결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편할 대로 하세요.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결혼 안 하기로 한 거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니? 너희들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사줄 정도 능력은 된다니까?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그 돈은 엄마 노후자금으로 쓰세요. 너 아파트 사주고도 노후자금 충분하게 있어. 나 때문에 싸운 거라면 빨리 다시 화해해라. 아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며칠 후에 다시 화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오랜만에 먼저 전화가 왔고 일단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아파트 사주신다면서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너희들 결혼한다고 할 때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 김 씨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 정도면 모든 의문이 풀렸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살던 원룸을 부동산에 월세로 내놓고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얻어서 다시 이사를 할 생각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예비 사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듣기에 원룸에 혼자 살고 계신다고 하던데 어디서 돈이 나셨길래 애들 집을 덜컥 사주겠다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딸 이야기 들어보니 여행만 다니시고 일도 안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펑펑 쓰고 사시는데 나중에 애들한테 노후 책임지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죠. 그럴 리가요. 김 씨는 물론이고 옆에 있던 아들도 다
당황할 정도였는데 예비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는 건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마세요. 일단 애들 결혼식은 집을 먼저 사주신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해요. 당연히 애들 식 올리기 전에 집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돈이 집을 사주시면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다고요. 솔직히 원룸에 살면서 재산이 있다는 말을 믿기가 힘드네요. 요즘 워낙 사기꾼이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 상견례를 하고 있는 건지 범죄자 취조를 당하는 건지 모를 분위기였습니다. 김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왜 저희 어머니 사시는 집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안 해주시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이상한 곳에 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나이 60 먹고 원룸에서 사는 건 이상한 일이 맞지? 그렇게 말을 하며 예비 사돈은 김 씨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결혼할 때 서울의 아파트는 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건물에 제가 사는 것도 문제인가요? 처음부터 제가 노후는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러시니 이런 집안의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씨의 그 말에 예비 사돈 식구들도 놀랐고 아들도 놀랐어요. 한 번도 건물이 있다는 말을 아들에게조차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남편이 살아생전했던 말이 아들에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리면 부모의 돈을 믿고 열심히 살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김 씨가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아들도 김 씨의 뒤를 따랐고 그 집안 세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떠나는 김 씨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서글픈 목소리로 억울하다 말하는 예비 며느리였지만 김 씨는 이미 본 모습을 확인한 것 같아서 다시 가족으로 받아줄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들 역시도 번호를 지워버렸고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되질 않으니 김 씨가 사는 원룸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김 씨는 이사를 가려 했던 계획을 취소했고 아들도 앞으로는 좀 더 멀쩡한 사람을 만나겠다고 김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번쩍거리는 새 차를 사는 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굳이 김 씨가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그럴 이유는 없었어요. 김 씨는 이번엔 일본으로 2주간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여행 준비를 하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